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꼭 알아야 할 뉴스도 뉴스입니다만은,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 상식에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뉴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위급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건강 관련 상식 또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오늘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 보수파로 불리웠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인의 사망 소식이 뭐 이렇게 탑뉴스까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가 좀 의학 관련 이 소식을 좀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뭐 그 사진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유명한 그런 공화당의 강경 보수 인사이신데요.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젊죠. 네. 그런데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이제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대동맥 박리라는 이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동맥 박리, 아예 이것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변화, 또 국제 외교적인 변화, 이런 것도 사실은 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팽창하고 이런 걸 우리 미국이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가와 관련해서는 뭐 마가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와 관련해서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긴 합니다만은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러시아를 막아주는 강경한 그런 인사가 발언이 또 없어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차차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 이분이 그 돌아가시게 된 원인, 그 대동맥 박리,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동맥 박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장에서 혈액으로 운반하는 주요 동맥이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이 대동맥은 내막, 중막, 그리고 외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세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내막이 살짝 찢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혈액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중막, 그 중막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중막이 좀 파고드는 그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을 두 층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죠. 이 원래 혈액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달통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살짝 새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내막이 찢어지면서 중막도 건들고 하면서 혈액이 살짝 새는 거죠. 이때 이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게 아주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도 뭐 얼마나 그 주변의 그 의료 시설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잘 보호받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원인은 뭘까? 주요 원인은 이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과 혈관 노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좀 두 가지 다 다른 이유죠. 하나는 혈관의 그 혈압에 지속적인 압력이 좀 센 거. 또 하나는 압력이 센 것과는 관계없이 혈관 자체가 노화돼서 그런 거. 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을 갖고 있습니다. 혈관 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 내막이 찢어지기 쉬운 환경을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두 번째 이제 혈관 노화,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그 탄력이 떨어지고요, 벽이 약해지게 되면 같은 혈압이라 하더라도, 또는 같은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이 대동맥 박리가 더 쉽게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사실은 좀 태어나기를 그 혈관이 좀 약하게 태어나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유전적인 요인 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외상에 의한 어떤 증상,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거 또는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방법은 뭐냐? 사실 그 의사들이 말하는 예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솔직히 대동맥 박리만을 예방하는 그 선택적으로 요것만 예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뭐 최선의 예방책이겠죠.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철저한 평소의 그 혈압 관리. 뭐 이건 당연히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필요시에는 약물 복용을 통해서 항상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혈압을 정상적으로 평소에 유지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1번으로 나오는 예방법이군요. 그 외에 뭐 초음파나 CT 등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 그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무슨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검진할 때 그냥 피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CT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해서 대동맥이 좀 비정상적으로 얇아지지 않았나? 어디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요런 거를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금연, 식단 관리, 뭐 채소 같은 거 건강하게 먹는 그런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 규칙적인 운동은 뭐 맨날 하는 말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혈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해주게 되면 펌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혈관이 이제 살짝 자극을 받게 되면서 좀 탄력이 생기면서 혈관 자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 자체가 이제 노화로 약해지는 뭐 그런 것들, 그걸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뚱뚱하지 않게, 비만하지 않게 체중 조절하는 것, 뭐 요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뭐 금연, 식단 관리, 운동, 그다음에 체중 조절, 요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딱 요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바로 911 불러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슴 통증인지 잘 뭐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약간 등 쪽이 아프다 뭐 이런 거, 등 쪽에 심한 통증, 그러니까 심장 부위를 중심으로 이제 등 쪽에 심한 통증이 올 수도 있답니다. 그것도 역시 911 불러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동맥 박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지체 없이 911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정말 명망 있는 그런 그 존경받는 그런 대정치인인데 이분도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도 이제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말 지체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별세 소식을 계기로 저는 정치적인 뉴스, 외교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꼭,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학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관계도 이제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별세 소식을 듣자마자 발표를 했는데, 나는 그 린지 그레이엄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시간을 보니까 사망하기 불과 몇 분 전에 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전화 끊고 불과 몇 분 만에 심각한 그 증상을 겪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안타까워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별세 소식을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관공서에 조기를 개양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제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 때문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외교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건강 관련해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그 연방 의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우리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미국의 그 연방의회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살짝 터치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하원보다는 연방 상원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한데요. 때문에 이제 미국 상원을 놓고 좀 약간 비아냥거린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연방 상원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상원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 라는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농담도 있습니다. 70대면 오히려 젊은 층이고요. 뭐 상원은 80대 의원들도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70대, 80대. 사실 뭐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현역으로 일하기는 뭐 당연히 뭐 어려운 나이죠. 그런데 상원을 비롯한 연방 의회로 가면요. 뭐 70대, 80대 뭐 노이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1세로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뭐 상원 의원 중에 뭐 특별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상원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뭐 동갑이거나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그 그레이엄 의원이 70대 현직 의원으로 있다가 이제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또는 이제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원 지금 임시의장입니다만 여하튼 상원 의장직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나이가 무려 92살이에요. 네. 상원 의장이다라면 권력 승계 서열 어느 정도냐? 자, 대통령이 만일 유고시에 돌아가신다면 부통령이 권력 승계 서열 1위, 그 다음이 이제 하원 의장이고 그 다음이 상원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승계 서열 미국의 3위에 있는 그 상원 의장이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10살 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또한 강성 진보의 아이콘 무소속의 뭐 한때는 민주당 소속이었나요? 이제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누구보다도 강성인 누구보다도 이제 진보인 그 버니 샌더스 의원 이분은 84세입니다. 자, 상원에 이 80대 의원은 한 7명 되고요. 또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70대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방 의원들이 70대, 80대에도 현역을 유지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그 현실과는 좀 너무 괴리감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뭐 60세만 넘으면 그냥 뭐 자르려고 막 그러고 은퇴하라고 막 압박하고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임기도 뭐 없는 거야. 언제까지 하는 거 은퇴도 없고 90세가 넘어도 상원 의장으로서 이 의사봉 들고 뚱뚱뚱 때리고 90세가 넘어서 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야? 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은퇴 연령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기업마다 틀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상황마다 틀린데 평균을 내보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은퇴 연령이 64세, 여자들의 경우에는 62세가 현실입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60대 초반이면 뭐 다 은퇴를 하는 뭐 그런데요. 나라를 책임진다라는 연방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이 엊그제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별세로 인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죠. 그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 램 임마뉴엘이라는 전 비서실장. 그때 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연방 의원들은 연방 그 의원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그 행정부 관료들, 우리 그 관료들은 75세가 되면 워싱턴 DC를 떠나자.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입 다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주장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올해 84세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그 의원, 유명한 그 미치 매코널 의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친하죠. 근데 이분 요즘 뉴스가 전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 몇 달 전에 소리 소문 없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입원했는지 공식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에게 투표를 던진 그 유권자들은 도대체 내가 한 표를 던져서 당선시킨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하나도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공직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왜 입원했는지 진짜든 거짓말이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건강 관련된 게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공직자라면 최소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도대체 미치 매코넬 의원은 그 언제 입원한 거고 뭐 때문에 입원한 거냐? 지금 몇 달째 입원해서 얘기가 없거든요. 의회 그 봉급은 계속 받으시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별세를 계기로 지금 본물 터지듯이 관련되는 그런 불만이 막 폭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 이 얘기는 좀 더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올 때마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던 중에 공항에서 체포돼서 구금됐어요. 28년 영주권자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까지도 이민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자고 나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마이카 국적이에요. 이분은 데이터 린지라는 남자인데 지난 2월 27일 자마이카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들어오던 중에 이민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린지는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고요. 부인은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린지는 일리노이주 로 돌아오다가 이제 체포됐는데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 졸리엣에 있는 시카고 인근에 있는 졸리엣에 있는 월마트의 물류센터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정식 직원입니다. 그리고 28년째 영주권자고.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린지의 기록에는 그런데 2014년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범죄 혐의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본다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대체 왜 체포됐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쭉 생각해 봤더니 한 10몇 년 전, 12년 전이죠. 2014년에 그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범죄 혐의가 하나 있었고, 근데 이거는 중범 기록은 아니었고 이제 경범 기록.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뭐 교통 위반을 한 기록이 하나 있는 그 정도가 전부 다랍니다. 그래서 린지의 가족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중범죄 전과도 하나도 없고 그저 경범 전과 하나 그리고 교통 위반 티켓 하나 이게 전부인데 공항에서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대로라면 요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댄다면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영주권자 한국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불안해서 못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린지는 현재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티 구치소에서 아이스 구금 상태로 지금 수감되어 있고요. 이달 말에 이민 재판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 구금 구치소에서 이제 바로 법원으로 갈 거예요. 집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린지의 그 재판 과정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범죄를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 중범죄가 없어요, 기록이. 단순히 경범 기록 하나, 교통 딱지 하나. 이건데도 공항에서 체포되고 구금됐다? 그렇다면 걸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린지의 재판 그 결과 또는 과정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 변호사들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단속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그리고 그 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 이민 신청을 정식 합법적인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갔다 들어오면은 공항에서 걸리고 이거 문제 있어. 그래서 뭐 이민 재판정이 회부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중범죄 없으니까 괜찮겠지. 요즘은 그게 안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민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뭐 평소에 난 스포츠 잘 몰라. 축구? 축구 관심 없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월드컵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한국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또 미국도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시들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월드컵 지금부터 이제 4강전인데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 좀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강에 올라간 나라들을 보면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뭐 결국 올라갈 만한 나라가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중에서 이제 내일 있을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포츠 얘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역사 스토리가 됩니다. 네. 자, 이번 월드컵 8강전에서 스위스를 3대1로 꺾고 잉글랜드와의 그 4강전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그 8강전 승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 잉글랜드와 4강전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심심해. 좀 무슨 멋진 말을 막 해줘야지 이게 기사 쓰기가 쉬운데 정말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요렇게 말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말하냐 그 사람이 그저 축구이니까 더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또 거기서 끝나면 기자들을 또 밥 벌어먹고 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 감독의 그 말을 그런데요.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아주 민감하고 부딪힐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런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감독이.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에는요.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 이상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19세기 초 1800년대 그때 영국은 당시 그 스페인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지역을 사실 두 차례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스페니시스죠? 뭐 스페인이 침공해서 식민 지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됐죠, 언어가.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영국이 그 당시에도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두 번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1806년과 1807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공격해서 한때 그 도시를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과 그 민병대의 강력한 저항이 밀려서 결국은 이제 철수를 했죠. 이 사건은 그런데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이 외세에 맞선 어떤 저항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그 기억도 당연히 있지만 왜 사람의 심리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물리치고 이겨낸 뭐 요거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무언가 그 애국심을 부각시키고 그럴 때 국가적으로도 툭하면 써먹는 게 바로 요거예요. 영국이 왔을 때 우리가 두 차례나 물리쳤다. 요거를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영국, 지금은 뭐 잉글랜드 축구지만 이제 영국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좀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좀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그 축구장에서 가장 강렬한 충돌도 있었는데요. 1966년, 요번에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1966년 잉글랜드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양 팀이 그 8강전에서 맞붙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주장 안토니오 라틴이라는 선수는요. 그 서독 출신, 그때는 이제 서독 동독이 있을 때였잖아요. 서독 출신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퇴장 명령을 당했습니다. 그 라틴이라는 선수가 퇴장 명령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퇴장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그 심판과 그 라틴이라는 선수 사이에는 그런데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영어로도 좀 소통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아르헨티나다 저기 남미에 있는 운동 선수가 영어 한마디도 못했죠. 당연히 뭐 못했으니까 또 이 서독 출신 이 사람도
뭐 당연히 뭐 영어는 된다 하더라도 이 뭐 스페니시나 이 언어를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퇴장 명령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옐로우 카드, 그 레드 카드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죠. 그 선수는 퇴장 명령을 당한 선수는 도저히 퇴장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도 설명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통역을 불러달라. 라면서 그 통역사가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나는 경기장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10분 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돼서 소위 그 10분간의 항의라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10분의 항의라고 아주 유명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월드컵 역사에 그래서 아주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 판정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월드컵 FIFA에서는 이제 생각한 거예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기 전에 심판이 퇴장을 시키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10분간의 항의라는 그 사건 이후에 FIFA가 뭘 만들었냐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 뭐 너 옐로우 카드야 막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옛날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로 심판과 선수가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말은 안 통하더라도 그냥 카드 한 장이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와의 그때 그 경기 10분간의 항의 사건 이후에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고요. 자, 근대로 오면 1982년에는요, 두 나라가 그 일명 포클랜드 전쟁 기억하시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1982년. 그 포클랜드 전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실제로 벌인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 응원가에는요, 당시 그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자국의 젊은 병사들을 그 기억하고 추념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막 축구 응원가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 그 축구 응원단이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늘 부르는 그 응원가 속에 그 영국과의 전쟁에서 그 있었던 그 희생을 애도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1986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86년.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두 나라 그 라이벌 관계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렬한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1986년이니까 그 포클랜드 전쟁이 1982년이니까 그 전쟁 4년 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장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디에고 마라도나였습니다. 마라도나는 잉글랜드와의 8강전을 앞두고 뭐라 그랬냐면 이 경기는 다른 건 내가 뭐 몰라도 이 경기만큼은 내가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다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걸 막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은 선수 자체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양국 간의 감정이 남아있던 그 상황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아르헨티나의 주장이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 경기만큼은 질 수 없다. 자, 그 경기에서 마라도나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에 잉글랜드의 골문을 향해서 무려 68m를 돌진합니다. 수비수가 막 달려드는데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고 무려 영국의 수비 선수 5명을 계속 제치면서 잉글랜드 골대 앞으로 갑니다. 마지막 남은 건 골키퍼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 공을 뺏기 위해서. 이 마라도나는 골키퍼까지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을 제낀 거예요. 골키퍼까지 제끼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1초. 그 11초의 기적이다라고 막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골은 그래서 축구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그 FIFA 선정 세기의 골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1966년 10분간의 항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기억, 그리고 1986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라도나의 세기의 골 등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대결을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역사적인 대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감독이 축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 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감독은 일부러 더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쉽게 일부러 이제 그렇게 좀 애둘러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이번 내일 있을 그 4강전 준결승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90분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 내일 LA 시간으로는 낮 12시, 중부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오후 1시인가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보시라고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 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은 혈압이나 당을 잡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유명하죠.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약들을 요즘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이제 안전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의사들이 의외로 처방을 많이 해줍니다. 꼭 살을 빼기 위한 용도 아니더라도 시니어들에게도 이제 조금 살집이 있으신 시니어들에게 많이 처방을 해주는 걸 봤는데 요걸 복용한 후에 피부가 나빠진다든지 또 모발이 탈모가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손톱 같은 게 변형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 약물 자체보다 체중 감량을 급격히 하는 과정에서 따른 현상일 수 있다. 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후 헬스에 지난 주말에 게재된 건데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이제 취재에 응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당수가 약물의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유명한 대형 병원이죠. 이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피부과 게리 골드버그 박사는 이런 변화가 식습관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식욕을 억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식습관이 변하잖아요. 섭취량도 갑자기 많이 줄고 그러면서 피부를 막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이제 영양소가 부족. 일반적으로는 부족은 아니지만 몸의 입장으로 내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오던 영양소보다 급격하게 적은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이제 몸이 당황하는 거죠.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이제 지방이 줄면 이목구비가 좀 꺼져 보이고요. 또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푹 들어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빠른 체중 감량은 그러니까 너무 빠른 체중 감량은 얼굴 볼륨 감소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요즘 뭐라 그러냐면 요 비만 치료제가 한 서너 가지 되잖아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체중 감량으로 인한 얼굴의 볼륨 감소하는 거를 오젬픽 페이스라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조어죠. 그러니까 오젬픽 페이스라고 합니다. 피부 처짐 그리고 건조함, 주름 유발 등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런 변화는 그런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과 엉덩이 등 다른 부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르몬과 이 대사의 변화는 모발과 손톱처럼 빠르게 자라는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빠지거나 손톱이 약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톱이 약해지거나 이제 모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치료하지 않아도 대체로 이제 수개월에서 늦으면 한 1년 정도 되면 다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일주일에 너무 많이 빼지 말고 일주일에 0.5kg 내지 1kg 맥시멈 1kg 그 한도 내에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비만 치료제를 먹더라도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나라 밖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유럽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유럽의 폭염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밤 최저 기온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열대야,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열대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밤 기온의 최고 기록을 세운 곳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해서 유럽의 25개 나라가 열대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한낮 같은 높은 온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낮에 막 37도, 38도 이제 그래요. 뭐 심하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대충 막 37, 8도 막 올라가는데 밤에도 29도, 30도. 이러니까 밤에도 더워서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쪽의 기상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유럽 대륙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상청은 유럽에서는 열대야가 아주 드문 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자 유럽의 그 유통업계에 기존 상식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전 뉴스인데 요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옷을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겠지라는 생각?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온 상승이 너무 이렇게 뭐 급격하게 너무 더운 날이 오래되니까 의류 판매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외출이 나가질 않으니까, 나가질 못하니까 옷 사러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라고 잘 아시죠? 이제 이게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미국에도 많죠. 유니클로는 그 유럽의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오퍼레이션 아워를 감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는 뭐라 그러냐면 기능성 의류 등 여름에 잘 팔릴 좀 시원한 그런 여름 상품 판매 확대를 기대해서 그런 옷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소비자들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더워도 적당히 더워야 시원한 옷 사러 가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옷 사러 가는 것 자체도 안 가는 겁니다. 유니클로 측은 유럽의 냉방 시스템은 이 정도의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다라면서 그 유니클로 자신들의 그 매장 내부가 극도로 더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뭐 계속 에어컨을 트니까 어느 순간 막 툭 꺼지기도 하고 고장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장들 상황이 곳곳에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더우니까 또 사람들이 안 온다. 시원하면 그나마 뭐 20불짜리 옷이라도 하나 사러 가자. 간 김에 거기서 좀 시원하게 좀 피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매장 가서 좀 피서도 하면서 간 김에 뭐 20불짜리라도 하나 사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갔더니 이게 그 안에도 후텁지겁 더운 거예요. 왜? 에어컨이 한 5개는 돌아가야 되는데 2-3개가 고장나서 한 2개만 돌아가니까 그 안에도 막 후텁지겁하니까 야 이거 뭐 피서 왔는데 옷 고르기는커녕 더워서 안 되겠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이죠. 유니클로의 경쟁사인 H&M, 미국에도 물론 당연히 있죠. H&M도 역시 너무 더운 날씨가 장기화되는 그런 추세 때문에 매출이 감소해서 자신들의 그 마케팅을 하려고 막 잡았던 그 일정 모두 캔슬하고 지금 다 축소하고 마케팅을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지 하면서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아예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안 팔리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미국도 이번 주에 곳곳이 많이 더울 전망이라고 하죠. LA, 뭐 웬만하면 LA는 80도 이상만 올라가도 막 덥다 난리 쳐요. 다른 데서 보면은 80도 귀엽죠. 그런데 LA 같은 경우에는 80 한 2, 3도만 올라가도 뭐 오늘 더운 날입니다. 막 뉴스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LA도 이번 주 수요일은 90, 93도, 94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 등 지금 미 전국이 이번 주에는 많이 더울 것으로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더워도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럽처럼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더우셔도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수시로 물 충분히 마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